차가운 햇살 아래 거대한 단두대의 칼날이 번쩍입니다. 광장에 모인 수천 명의 군중. 그 누구도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는 기묘한 침묵이 흐르죠. 피비린내 나는 처형대 계단을 한 남자가 걸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죽음을 앞둔 그의 눈빛에는 공포도 절망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이할 정도로 깊은 평온함이 감돌고 있죠. 이 남자의 이름은 시드니 칼튼. 놀랍게도 그는 죄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는 왜 타인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이르러서야 역설적으로 가장 찬란한 생의 의미를 깨달았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이야기는 인간의 증오가 만들어낸 지옥 같은 혼돈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난 인간 영혼의 기록, 바로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걸작 두 도시 이야기입니다. 이 강렬하고 슬픈 서사를 창조한 천재 작가 찰스 디킨스. 그의 작품이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이유는 그의 삶 자체가 한편의 치열한 소설이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를 풍미한 최고의 소설가였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지고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겨우 12살의 나이에 구두약 공장에서 하루 10시간 넘게 혹독한 노동을 해야 했죠. 이때 겪은 가난과 소외감은 평생의 흉터가 되었지만 동시에 거대한 사회 시스템의 짓밟히는 약자들을 향한 깊은 연민의 시선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 디킨스가 1859년 자신의 문학적 역량을 총동원해 발표한 작품이 바로 두 도시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런던과 프랑스의 파리 두 공간을 배경으로 인간의 복수심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날카롭게 해부합니다. 이야기는 프랑스의 악명 높은 바스티유 감옥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는 이름 대신 105호실의 북쪽 탑이라는 방번호로 불리며 무려 18년 동안 억울하게 갇혀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네트 박사입니다. 오랜 독방 생활로 정신이 완전히 망가져 그저 어두운 방구석에서 구두를 꿰매는 일밖에 할 줄 모르는 비참한 상태였죠.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그를 구해낸 건 아버지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자랐던 그의 천사 같은 딸 루시 마네트였습니다. 루시는 겁내지 않고 아버지를 품에 안았고 그녀의 눈물겨운 헌신과 사랑 덕분에 마네트 박사는 간신히 기억과 이성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프랑스의 끔찍한 기억을 뒤로 한 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영국 런던으로 향하는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배 위에서 그들의 운명을 뒤흔들 한 남자 찰스 다네이를 만나게 됩니다. 다네이는 프랑스의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귀족 가문인 에브레몽드 후작의 조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문이 평민들을 쥐어짜고 착취하는 잔혹함에 깊은 환멸을 느꼈고 자신의 모든 귀족 특권과 재산을 포기한 채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고자 이름을 바꾸고 영국의 망명길에 오른 고결한 청년이었습니다. 행복도 잠시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찰스 다네이는 거대한 위기에 직면합니다.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스파이 노릇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대반역죄로 기소되어 삼엄한 올드베일리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당시 영국의 대반역죄는 사지가 찢기는 거열형에 처해지는 끔찍한 죄였습니다. 다네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순간 법정의 모든 시선을 빼앗는 기묘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방탕하고 냉소적인 변호사 시드니 칼튼이었습니다. 사실 이 재판의 스타 변호사는 야망에 찬 스트라이버였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천재적인 법적 논리와 아이디어를 짜내는 진짜 두뇌는 밤마다 술에 취해 지내는 그의 조수 칼튼이었습니다.
칼트는 법정에 서 있는 다네이를 바라보다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두 사람이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똑 닮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칼트는 이 닮은 외모를 천재적인 책략으로 이용합니다. 목격자에게 저기 앉아있는 피고인과 나를 구별할 수 있겠소? 외모가 이토록 똑같은 사람이 존재하는데 당신이 본 스파이가 정말 다네이라고 확신합니까? 라며 몰아붙였고 목격자의 증언을 무력화시키며 다네이를 무죄로 석방시킵니다. 이 재판을 계기로 칼트는 루시 마네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칼트는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삶의 의욕을 잃고 자신을 쓸모없는 쓰레기라 여기며 허무주의에 빠져 살던 인물이었죠. 빛나는 루시를 보며 자신의 어두운 삶을 후회하지만 루시의 마음은 이미 고결한 다네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칼트는 질투 대신 냉소의 가면을 벗고 루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평생을 관통할 가장 숭고한 약속을 남깁니다.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저는 제 목숨이라도 기꺼이 바칠 것입니다. 제 고백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후 루시와 다네이는 결혼하여 예쁜 딸을 낳고 마네트 박사 역시 완전히 안정을 찾으며 소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립니다. 하지만 이들의 평화 위로 역사의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오랫동안 귀족들의 잔인한 억압과 굶주림에 시달리던 민중들이 마침내 폭발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프랑스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폭동의 중심에는 마네트 박사의 옛 하인이자 파리의 주막 주인인 드파르주, 그리고 그의 냉혹한 아내 드파르주 부인이 있었습니다. 드파르주 부인은 혁명의 가장 잔인한 집행자였습니다. 그녀는 평소 코반을 뜨개질을 하는 척하면서 단두대로 보낼 귀족들과 처단 대상들의 명단을 뜨개질 코로 암호화해 기록하는 치밀하고 무서운 인물이었죠. 그 무렵 영국에서 평화롭게 살던 다네이에게 프랑스로부터 한 통의 절박한 편지가 도착합니다. 과거 자신의 가문에 충직한 늙은 하인이었던 가벨이 혁명 정부에 붙잡혀 도련님을 대신해 제가 죽게 생겼으니 제발 구원해달라며 피로 쓴 탄원서였습니다. 고결하고 책임감이 강했던 다네이는 차마 이를 외면하지 못하고 가족들에게도 비밀로 한 채 홀로 위험천만한 파리로 향합니다. 그러나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은 최악으로 흘러갑니다. 혁명 정부는 귀족의 피가 흐른다는 이유만으로 다네이를 망명 귀족이자 민중의 원수로 규정하고 차가운 라포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남편이 붙잡혔다는 소식에 루시와 노쇠한 마네트 박사 그리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시드니 칼튼까지 피와 광기로 물든 파리의 한복판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파리에 도착한 마네트 박사는 자신이 과거 바스티유 감옥의 영웅이자 장기 수감자였다는 점을 내세워 분노한 민중 재판관들을 설득합니다. 박사의 눈물겨운 변호 덕분에 다네이는 극적으로 석방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날 밤 다네이는 다시 체포됩니다. 그를 고발한 사람은 다름 아닌 주막주인 드파르주 부부 그리고 마네트 박사 자신이었습니다. 어떻게 장인이 사위를 고발하게 된 걸까요? 여기에는 끔찍한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드파르주는 바스티유 감옥이 무너질 때 마네트 박사가 갇혀있던 105호실 벽 구멍에서 박사가 18년 전에 숨겨둔 친필 수기를 찾아냈던 것입니다. 그 수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과거 다네이의 아버지와 숙부 에브레몽드 후작 형제가 한 평민 가족을 잔인하게 유린하고 몰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의사였던 마네트 박사는 그 피해자들을 치료하다가 귀족들의 만행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고발하려다가 귀족들의 권력에 의해 바스티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던 것입니다.
마네트 박사는 절망 속에서 숙이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잔인한 에브레몽드 가문의 모든 후손들을 영원히 저주한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당시 귀족들에게 참혹하게 몰살당했던 평민 가족 중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어린 여동생이 바로 드파르주 부인이었습니다. 그녀가 귀족들에게 그토록 잔인한 복수심을 품었던 이유가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장인의 저주 어린 숙이 그리고 피해자의 피 맺힌 복수 앞에 다네이는 결국 이튿날 단두대에서 사형당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마네트 박사마저 충격으로 다시 정신을 잃고 루시가 절망하여 쓰러졌을 때 파리의 어둠 속에서 시드니 칼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칼튼은 드파르주 부인이 다네이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인 루시와 어린 딸까지 귀족의 핏줄이라며 모두 단두대로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칼튼은 마침내 자신이 평생을 방황하며 살아온 이유가 바로 루시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함임을 깨닫고 마지막 결단을 내립니다. 칼튼은 다네이가 갇힌 감옥에 간수를 찾아갑니다. 사실 그 간수는 과거 영국 법정에서 스파이 누명을 썼을 때 다네이를 모함했던 사기꾼 중 한 명이었고 칼튼은 그의 약점을 잡아둔 상태였습니다. 칼튼은 간수를 협박하고 매수해 다네이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사형을 몇 시간 앞두고 절망해 있던 다네이 앞에 나타난 칼튼은 루시가 전하라고 했다며 급히 편지를 받아쓰게 합니다. 다네이가 정신없이 편지를 쓰는 동안 칼튼은 미리 준비해온 마취 약물을 수건에 묻혀 다네이를 순식간에 잠재워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과 똑 닮은 다네이의 옷을 벗겨 입고 자신의 옷을 다네이에게 입힌 뒤 간수를 시켜 기절한 다네이를 감옥 밖으로 실어 나르게 합니다. 칼튼의 지시대로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루시의 가족들은 기절한 사람이 다네이인 줄도 모른 채 칼튼이 미리 구해둔 통행증을 이용해 마침내 파리를 탈출해 영국으로 향하는 마차를 달립니다. 이제 횃불 하나만이 흐릿하게 비추는 차가운 감옥 바닥. 시드니 칼튼은 다네이의 모습으로 홀로 앉아 담담하게 죽음의 순간을 기다립니다. 날이 밝아오고 처형장으로 향하는 사형수 수레에 칼튼이 실립니다. 그의 곁에는 혁명의 광기 속에서 억울하게 끌려온 겁에 질린 한 가난한 재봉사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수레 안에서 칼튼의 손을 잡으려다 깜짝 놀랍니다. 그가 다네이가 아님을 알아챈 것이죠. 소녀가 나직하게 묻습니다. 저를 위해 죽으러 가시는 다네이 씨인가요? 칼튼이 속삭입니다. 아니요. 그저 이 세상에 미련이 없는 한 인간일 뿐입니다. 소녀는 칼튼이 타인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바치려 한다는 이 장엄하고 위대한 진실을 깨닫고 눈물을 흘립니다. 칼튼은 무서워 떠는 소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저 세상에서는 더 이상 고통도 슬픔도 억압도 없을 것이라며 따뜻한 안식을 건넵니다. 마침내 광장에 도착하고 수많은 군중들의 야유 속에서 칼튼은 단두대의 계단을 오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구한 루시와 다네이가 영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며 언젠가 태어날 그들의 아이에게 자신의 이름을 붙여주고 자신을 기억해 줄 것이라는 찬란한 미래가 스쳐 지나갑니다. 평생을 무기력과 허무 속에서 자신을 가치없는 존재라 비하했던 시드니 칼튼. 그는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속하는 그 절대적인 희생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생애 가장 평온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은 채 단두대의 칼날 아래로 목을 내맡깁니다. 찰스 디킨스가 이 장엄하고도 피비린내 나는 비극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실로 묵직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증오와 복수의 악순환,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과연 무엇인가? 원작 속 프랑스 혁명은 명분만큼은 찬란했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 하지만 거대한 억압에 맞서 일어난 민중들의 분노는 정의라는 가면을 쓴 채 이내 통제할 수 없는 또 다른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우리는 드파르주 부인이라는 인물을 주목해야 합니다. 가문이 몰살당한 처절한 상처를 가슴에 품고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온 그녀의 삶은 어쩌면 가장 가련한 피해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피해 복수는 결국 무고한 아이들과 루시의 가족까지 집어삼키려 했고 끝내 자기 자신마저 파멸시키는 비참한 최후로 이어지죠. 디킨스는 그녀를 통해 잔인한 진실을 폭로합니다. 복수는 결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며 억울하게 받은 상처를 타인에게 돌려주는 순간 우리 역시 또 다른 괴물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이 피해 연쇄를 끊어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거대한 혁명의 구호가 아니라 평생을 방황하던 한 허무주의자의 조용한 희생이었습니다. 시드니 칼튼은 평생 자신을 재능만 낭비하는 쓸모없는 존재,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어둠 속의 인간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학대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그녀가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을 대속했습니다. 그는 단두대로 향하는 수레 안에서 두려워하는 재봉사 소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통도 슬픔도 영원히 늙지 않는 안식의 세계로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칼튼은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절대적인 파멸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역설적으로 인생의 가장 찬란한 가치를 완성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었습니다. 다네이의 가문이 지은 과거의 죄를 자신의 피로 씻어내고 증오로 가득했던 파리의 광장에 사랑과 용서라는 거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아로새긴 영혼의 부활이었습니다. 100년이 지난 이 고전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매일같이 시기와 질투, 반목과 갈등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저마다의 마음의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일터에서 혹은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날카로운 칼날을 품은 채 내가 받은 만큼 똑같이 돌려주어야만 이 상처가 치유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도 작은 드파르주 부인이 숨어 있는 셈이죠. 하지만 날카로운 복수심은 결국 상대가 아니라 내 영혼을 가장 먼저 갉아먹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우리 삶에 시드니 칼튼의 이 위대한 메시지를 반영하는 방법은 결코 거창한 목숨의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 속에서 나에게 상처 준 이들을 향해 작은 용서의 틈을 내어주는 것, 내 이익과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대가 없는 친절을 베푸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온라인 공간의 무분별한 비난 행렬 속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용기, 누군가의 실수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대신 그럴 수 있어라며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는 일.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매정한 현대사회의 온도를 단 1도라도 올리는 우리 시대의 현대판 시드니 칼튼이 되는 방법이 아닐까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지는 것 같지만 타인을 품어안는 그 이타적인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이 가장 가치 있게 빛나는 영원한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찰스 디킨스가 시드니 칼튼의 입을 빌려 남긴 소설의 마지막 문장을 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행하는 이 일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그 어떤 일보다 훨씬 더 숭고하다. 내가 찾아가는 이 휴식은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 어떤 휴식보다 훨씬 더 평온하다. 오늘 함께 나눈 두 도시 이야기의 철학적 여정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지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과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거대한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가만히 떠올려보는 소중한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영혼을 조금이라도 풍요롭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이 따뜻한 온도를 함께 나눠주세요. 댓글로 이 작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더 깊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또 다른 위대한 걸작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